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우려대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여파로 반쪽 행사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며 자유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 이렇게 세 가지를 골자로 한 새 통일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김형석 관장 임명 논란이나 건국절 추진 논란, 또 일본과의 관계나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편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해온 광복회와 독립운동 단체들은 정부가 주최한 행사에 불참한 채 백범기념관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행사에 불참한 채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지도부도 정부 행사 대신 광복회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을 얘기했는데요. 정작 79주년 광복절은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했네요. 8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의 스포츠 마케팅이 붐이라고 합니다. 문경시 새마을체육과 최정무 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휴일이어서 아주 간편한 복장 오랜만에 보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날 넥타이에 정장만 입고 오다가. 네. 네. 자, 오늘 79주년 광복절. 이렇게 시끌시끌한 광복절이 있었나? 저는 기억이 처음인데. 네,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과 또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자, 재헌 헌법부터 해서 현행 헌법까지 오늘 안영진 변호사 또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네. 자, 이런 헌법들 쭉 어떻게 변해왔나 이런 내용들 준비하셨잖아요. 예, 네.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리 재헌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전문하고 이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1조, 2조, 3조 여기 앞에 헌법 전문이라 해서 그 글이 있습니다. 그걸 헌법 전문이라고 합니다. 예. 앞전자 써서 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죠. 최근에 왜 5.18 얘기할 때 뭐 항상 예.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만다 그 그렇죠. 얘기할 때 그 전문이죠. 전문이라고 하면 뭐 헌법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도 왕왕 계신데 그것은 헌법 조항 앞에 헌법의 내용으로서 뭐 삽입되는 그 문구를 말하는 거죠. 헌법 전문이라고 합니다. 모두 전자가 아니라 앞전자군요. 그쵸, 전문에서. 예. 참 그 법대 나오면 그 헌법 따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따로 하는 그 공부가 헌법학이 있고. 그렇죠. 헌법학이 따로 있습니다. 뭐 민법도 공부하고 형사법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많이 했겠네요. 헌법에 대해서. 그렇죠? 헌법 제가 그 지금 저 국학진흥원장 계시는 정종섭 원장님 있죠. 예. 그 제가 제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헌법 학교 열심히 제자였어요?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국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직접 수강을 또 했군요. 조국 선생님 강의는 저는 수강 안 했는데 여자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많이 들었어요. 인기 짱이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재헌헌법의 전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이제 점점점 되고 이제 뭐 이렇게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당시에 48년 7월 17일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이 제정이 되고 예. 그다음 대통령을 선출했죠, 국회에서. 아,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당시에는 국회의장 이승만입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처음, 그러니까 재헌헌법, 처음 그렇죠. 만들어진 헌법 최초의.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헌법 보니까 여기 이제 기미 3.1 운동이라는 표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그 표현이 있다. 네. 예. 그래서 미국도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등 헌법에 이제 그 제정자들이 있듯이 우리도 헌법의 아버지 내지 제정자들이 있는데요. 예, 예. 바로 재헌 국회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제 이승만이고 예. 당시에 국회의장을 맡았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장,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게 좀 눈여겨볼 대목이 그러한 재헌 헌법에서 우리 재헌 국회의원 즉 헌법의 아버지들은 헌법 전문에 이제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기미 3.1 운동으로 건립했다는 거에 대해 1919년 건립되었다는 측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렇게 됐다는 건 좀 유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표현도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건이에요. 재건이라 재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재건이라는 건 당연히 다시 세운다 이 다시 뜻이거든요. 세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19년에 그렇죠. 3.1운동 그때 건국을 했다. 예. 이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 점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점을 네. 이제 1919년 이 건국이다라고 주장한 측에서는 뭐 다른 근거를 떠나서 당시 재헌 헌법 자체가 그 사실을 명시하고 있지 않냐라는 강한 근거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창 논란이 예, 되는 게 예. 우리 건국이 1919년이냐 예. 48년이냐 지금 그 논란이잖아요. 그 논란에 있어서 이것도 근거 이제 되고 뭐 물론 반대 측에서는 아니 국민하고 주권하고 이런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건립되냐 이런 논리도 있고 같습니다. 하여튼 이 헌법은 이렇게 명시되었던 점을 청취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명확히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네. 지금 진보 측이든 보수 측이든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그걸로 보고 지금 뉴 라이트 계열만 48년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좀 저도 그 부분에 좀 불명확한가요? 불명확합니다. 진보 보수 뭐 뉴라이트 이 부분은 저도 불명확한데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헌법은 명확하게 제한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뒤 52년 7월 7일 일부 개정해서 헌법을 시행한대요. 두 번째 헌법이죠. 예, 예. 여기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2차 개정은 왜 했냐면은 예. 헌법 전문의 규정 그대로 유지되었고 뭐 건립이나 뭐 재건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6.25 전쟁 도중에 이제 치러집니다. 발췌 개헌이라고 그러네요. 하는데요. 전쟁 중에 그렇습니다. 개헌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게 좀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 야당이 다수 있은 국회에서는 이승만이 국회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직선으로 바꿨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전쟁 중에 안동말 과학중에 이래 막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선제로 해서 이때 직선제로 바뀐 거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개헌이죠. 54년에 또 개헌을 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우리 헌법사에 잊을 수 없는 건데 4.45 개헌입니다. 아, 그 개헌이 이 개헌 예. 1954년 입니다. 11월 29일에 있었던 예. 이른바 4.45입 개헌. 이게 뭐냐면은 어떤 내용? 그 당시에 대통령은 1차에 한해서 중임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추구하냐면은 바꾸려 한 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 규정을 산입하려고 이제 이 난리를 법석을 떤 거죠. 그게 이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중임까지 두 번까지 할 수 그렇죠. 있다. 그게 헌법이었는데 그렇죠. 계속 영구히 집권하기 위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요거는 그게 해당 안 한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얘기하는 대통령 거잖아요. 시절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하기 위해서 개헌을 또 했군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헌법 개정하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그러면 당시 제적은 203명의 3분의 2 이상이면 135.333명입니다. 아, 3분의 2가. 예. 그런데 당시에 뭐 네. 이래저래 막 힘을 썼는데 딱 135명만 찬성을 한 거죠.
어이고, 그럼 어떻게 3분의 2 이상이 아니니까 부결되었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러면 개헌 안 된다 이거잖아요. 안 되는데 예. 그 다음날 갑자기 이제 0.333은 예. 5 이상은 높이고 4 이상은 삭한다. 그래서 4.452인데 4.5입인데 0.3 그 다음날 조영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0.333은 0.5 미만이니까 이건 아니고 그냥 4.452 논리를 해서 135표 이상만 되면은 통과된다. 이런 정말 이 헌법 역사상 전 세계에서 최초의 논리를 들고 나왔고 여기에 뭐 한국이 최초 의학 박사 뭐 교수님들 막까지 대동해서 결국은 개헌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이제 우격다짐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4.452 개헌인데요. 아, 저도 4.452 개헌 이거 말만 들었지 이게 정확한 내용 몰랐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4.452. 아,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돼야 이제 개헌이 가능한 그렇죠. 건데 135.333이 딱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0.33 근데 또 찬반 투표를 135명 했는데 나왔죠. 135명이 나왔단 말이죠. 반란표가 일어나고 있어. 원래는 136명이 돼야죠. 되죠. 그렇죠. 이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0.333은 이거 0.5 아래지 않냐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자. 한 명 안 돼. 0.5명 빼고 그럼 135명 해석이 이런 정말 반헌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게 뭐 참 말도 안 된다 이건. 중인 제한 규정을 네. 이제 적용하지 않는 게 헌법으로 돼서 이게 2차 개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됐다고 그러니까. 우격다짐을 한 거죠. 일단 예, 그때조차 이제 이 헌법 전문은 그대로 했다는 건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 이때에 이게 이승만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는 팩트인데요. 네. 그래서 무슨 건국이 아버지가 헌법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참 자괴감이 들고요. 요게 이제 1954년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4.452 개헌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1960년 4월 19일죠.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 부정선거 등에 항의했어요. 이게 60년에 일어났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이승만 정권은 정리가 되었죠. 뭐 네. 하와이로 가셨죠. 예. 그 건국의 아버지가 하와이로 왜 가셨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개정이 됩니다. 어쨌든 1960년에도 또 개정이 또 있었고 60년에 이제 6월 15일 60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제 4.19 혁명 이어서 그 뒤에 60년 6월 15일 날 예. 헌법이 개정되고 그렇죠. 60년 11월 29일 또 개정이 됩니다. 두 차례 개정. 그때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여기도 세계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성을 계승한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요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또 재밌다 그러면 그렇고 슬픈데 61년 5월 16일에 박정희 씨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그렇죠. 예. 전 대통령이라 해야겠죠. 예. 그 뒤에 개정 시행된 63년 12월 27일 헌법이죠. 예. 군사 쿠데타 이후에 개정된 건데요. 요 때는 이게 이제 좀 많이 내용이 완전히 변해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난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 5.16을 혁명이라고 칭해서 그걸 헌법에 넣어버리는 거죠. 예. 지금은 5.16 쿠데타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가가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이렇게 싹 바뀝니다. 그래서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는 점은 빠집니다. 그리고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표현도 빠지고 5.16 혁명 이념이 전문에 추가되는 거죠. 63년 개헌에서는 그렇죠. 3.1 운동 얘기, 뭐 독립국가 재건 얘기는 빠지고 5.16 혁명 이게 이제 들어갔다 전문에 헌법 전문에. 3.1 운동에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 개성이 들어갔는데 이제 뭐 3.1 운동이 대한민국 건립다 요 내용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69년에도 개정이 되고 72년 유지시민 헌법이죠. 그 뒤에도 헌법 전문 요렇게 동일하게 계속합니다. 예. 그리고 79년도 12.6 사태가 일어나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듬해인 79년 12월 10일에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예. 이른바 12.12 사태라고 하죠. 예. 80년 12월 12일에.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80년 10월 27일이죠. 이제 이른바 뭐 5공화국 헌법이라 하는데 요때 조금 변경이 일어납니다. 네.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 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에 승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 역사의 삶에 임명한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이 지금 이렇게 점점점 되는데 여기서는 되게 이제 비슷하게 나가는데 5.16 혁명 이념 이건 빼버립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재밌는 거죠. 이 군사정권을 쿠데타를 했는데 5.16은 또 빼버린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예. 전두환 군사 쿠데타가 79년 12월 12일 아닌가요? 제가 79년 12.10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헷갈려서 아까 제가 예. 80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79년 12월 12일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80년 10월 27일에 또 개헌이 됐고. 됐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헌법 전문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군사 쿠데타 전에는 이제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고 또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이 유지되어 왔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좀 변경이 있다가 이제 현행 헌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행 헌법이 지금 너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88년이었죠. 현행 그렇죠. 헌법이 그러니까 벌써 36년째군요. 그렇죠. 예. 제가 9살 때인데요. 예. 이때 직선제 개헌을 한 거죠. 이때. 예. 여기는 이제 현행 헌법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행한 4.19 민주연정 개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건립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렇게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념은 4.19 민주연정 개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변동을 겪어왔다는 게 오늘 방송의 요지입니다. 예. 어쨌든 현행 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게 들어갔다는 거. 네. 이게 중요한 문구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재헌 당시에는 헌법의 아버지들은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48년도에는 이제 재건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는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경북 지역, 우리 지역이 바로 독립운동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 지역민들로서는 최근에 정치권에서의 이런 논란이 정말 분노스럽고 속상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역사는 바로 잡아야죠. 예. 일부 세력에 의해서 이거 호도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 자, 1948년의 그 건국절 논란 이것도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뉴라이트 계열의 그런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 이것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헌법 공부 잘했습니다. 네. 이런 시간 참 좋네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 사장님 로빈 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 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문경시에서는 여러 체육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요. 또 문경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체육인과 관계자도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문경시 새마을체육과 최정묵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정묵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문경시청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휴일인데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문경이 스포츠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태권도 대회를 문경에서 또 개최를 해서 성황리 아주 잘 마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국군체육부대 선성관에서 개최된 2024 문경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올해 29회의 명성에 걸맞게 지구촌 태권도 가족 55개국 4,5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예. 예, 이번 2024 문경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태권도 종족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태권도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우리 문경시로서는 스포츠 관광도시 문경을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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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근에 끝난 그 올림픽에서도 우리 태권도 금메달 2개나 따냈잖아요. 네. 그런 이렇게 겨루기 대회잖아요. 격투기 대회인데 이 문경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는 그런 대회는 아니었죠? 내용이 네, 어떤 거였죠? 네, 우리 태권도 생활 태권도라 엘리트 체육 태권도가 아니고 예. 생활 태권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격파 시범 뭐 네, 이런 거 하는 거죠? 시범, 품새. 뭐 예. 겨루기, 품새, 예. 뭐 이런 종목으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모두 15개 종목 94개 부문에 열전을 펼쳤다는 거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자, 문경이 이제 각종 스포츠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전지훈련장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또 예천이 좀 유명한데 네. 문경도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네요. 어떤 선수들이 오고 있습니까? 예, 우리 문경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문경은 소프트 테니스장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 네. 전국에 초, 중고, 대학, 실업 소프트 테니스 선수단이 연중 꾸준히 문경을 찾고 있습니다. 소프트 테니스가 연식 정구라고 하나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구입니다. 정구. 예, 말랑말랑한 공으로 하는 거. 예. 또 그리고 그래서 지난 6월에는 국가대표 소프트 테니스 선수단 24명이 9월에 개최되는 세계 소프트 테니스 대회를 대비해서 3주간 훈련하고 돌아갔고요. 7월에는 수영 상비군 선수단 72명, 필드하키 상비군 선수단 29명, 육상 국가대표 청소년 상비군 한 100여 명은 2주간 문경 세제 일원에서 훈련하고 돌아가는 등 종목 불문하고 많은 팀들이 문경을 찾고 있습니다. 한두 종목이 아니군요.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소프트 테니스부터 수영, 필드 하키, 육상까지 이렇게 많은 전지 훈련을 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문경이 전지 훈련장으로 각광받는 비결이 뭘까요? 네, 문경은 우선 국제국역의 최신 훈련 시설을 갖춘 국군 체육부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운동장, 영광체육공원, 국제 소프트 테니스장,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국제 클라이밍 센터, 천하장사 실험장 등 우리 체육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문경은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로 아주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 문경세제 숲길에
선수들이 2시간 이상 달릴 수 있는 천연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어 전질 훈련장으로 아주 인기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아, 문경세제 그 숲길도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네. 그렇군요. 또 주변에 문경에는 또 관광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예. 잠깐 쉴 때 또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휴일날은 또 선수들도 휴식도 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중요하죠. 예, 저희들 문경에 명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광도 하고 그리고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도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경 약돌돼지 생각나네요. 갑자기. 약돌돼지 예. 오미자는 또 더욱 오미자. 그 기관지에 좋아가지고 그렇죠. 선수들 더욱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경시청에 육상 여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조아림 선수가 얼마 전에 입단한 거죠? 조아림 선수가. 올해 입단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조아림 선수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1위로 골인했는데 조아림 선수 좀 소개해 주실까요? 어떤 선수인지?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아림 선수는 해당 종목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입니다. 우리가 선수의 무한한 역량과 장래성을 보고 저희가 올해 영입했습니다. 네, 그 결과 올해 전남 유해수에서 열린 전국 실업 육상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또 지난달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에서 10분 1초 99로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조아림 선수는 우리나라 육상인들의 꿈인 마흔 9분대를 돌파하여 우리나라 육상계에 아주 이름을 날릴 오래오래 이름을 날릴 것으로 우리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으로 좀 봤거든요. 10분 1초 99입니다. 1초 99, 그러니까 2초만 빨리 들어왔어도 10분 벽을 깨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아주 어렵다고들 육상인들이 많이. 조아림 선수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한국 신기록을 꾸준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경신해 왔잖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분대 진입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조아림 선수가 혹시 나이가 많던가요? 어린 선수던가요? 나이는 모르겠는데.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이면 뭐 아직 뭐 충분히 더 할 수 있군요. 충분히 10분 몇 깰 것 같습니다. 3000m 장애물이 이게 굉장히 힘든 종목 아닙니까? 네, 아주 여자 선수로서는 이렇게 극복해내기가 힘든 아주 힘든. 그러니까 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장애물도 중간중간 이제 넘으면서 어떤 장애물은 또 뭐 물 웅덩이도 빠지잖아요. 물 웅덩이도 빠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 젖어가지고 축축해서 달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진짜 체력 왕인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3000m 장애물 경기였고, 자, 문경에서도 아마 뭐 대부분 지자체가 다 그런데 파크골프가 문경에서도 아주 열풍이라는 소식인데, 문경시 지금 파크골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도 파크골프가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접하기 쉬우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최근 인기가 아주 많죠. 현재 저희 시에서는 16개 클럽 1000여 명이 넘는 파크 동호인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아름다운 영광 주변에 45홀 파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18홀 인근에 추가로 18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서도 파크 골프를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읍면 단위 소규모 파크 골프장을 운영도 하고 있고 조성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는 45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인근에 이제 18홀 더 더 지금 추가로 조성 중이고 또 저희들 그 마을에서 읍면에는 사실은 또 시내에 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읍면 주민들도 아주 가깝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 단위 소규모 9홀 구매로 지금 조성 중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죠. 이동거리가 길면 힘드니까. 이미 한 2군데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동 같은 경우도 파크골프 굉장히 인기라서 골프장이 막 굉장히 붐비거든요. 문경도 지금 좀 많이 붐비는 상태죠? 저희들도 그 동호인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우리 문경은 또 외부에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파크골프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자, 올해 하반기 문경에서는 어떤 대회가 개최 예정인가요? 우리 저희들 그 하반기에도 많은 전국 규모 대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 초, 중고 유도 연맹전, 해장기
장사 실험대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 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가 이어서 개최됩니다. 예. 특히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스포츠 클럽 교류제는 전국 160개 스포츠 클럽 한 5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 대회가 11월에 개최됩니다. 예. 또 이번 달 말에는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분주하게 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아시아 유도 대회와 아시아 소프트 테니스 대회 등 국제 대회가 많은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예, 저희들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유도 연맹에서 개최하는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는 40여 개국 1000여 명이 아시아 유소년 청소년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로 30체급 남녀 선수들이 오는 8월 29일에서 9월 1일 나흘간 문경 실내체육관, 문경 배드민턴장 등 문경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네. 대한유도회, 문경시 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준비는 물론 숙박, 교통, 자원봉사 등 각 분야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손님 맞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2025 문경 아시아 소프트 테니스 선수권 대회는 내년 10월에 개최되는데 아시아 유도 연맹 회원 25개국 300여 명이 참가 예정입니다. 네. 우리 문경시는 국제 규격의 경기장 등 제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세계 전국 선수권 대회 등 다수의 국제 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어 대회를 치러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우리 문경시는 2015 세계 군인 체육대회 등 대규모 국제 경기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홍보는 물론 국가 위상에도 도움을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문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자, 문경시 새마을체육과의 최정목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박규환의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임미애 의원이 사도광산 진실소 방문 관계로 오늘 대신 박규환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지역위원장과 함께하죠. 자, 박규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규환입니다. 예, 오늘 광복절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하루는? 네, 우리 당원분들과 같이 광복절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어느 때보다도 참 할 얘기가 많은 올해 광복절인데 참 이 광복절 경축식이 딱 반쪽이 돼서 이제 정부 주최 또 광복회 주최 이렇게 나뉘어서 열렸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 주최 행사에는 뭐 국회의장 비롯해서 야 6당이 다 불참을 했고 오히려 광복회 주최에는 이제 민주당, 조국당, 뭐 기본소득당, 사회당 등등 이제 야권에서 많이 또 참여를 한 그런 두 동강이가 난 광복절 경축식이 됐는데 이런 적은 우리 박규환 위원장님도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독립운동가 후손이신 저 광복회장님이나 또 광복회원들께서 오죽하면 정부가 주관하는 경축식을 거부하고 또 독자적인 경축식을 했을까. 일단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번 경축식이 워낙 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10시부터 아주 쭉 귀를 쫑긋하면서 지켜봤는데 저는 그 대통령 기념사를 좀 유심히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러셨어요? 예. 근데 뭐 사실 광복절이니까 광복절과 관련된 뭐 광복에 대한 얘기, 독립운동 얘기, 또 뭐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항상 나왔으니까 광복절만 되면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글쎄요, 뭐 경제 얘기, 통일, 뭐 가짜뉴스, 선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주제도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제에 벗어난 기념사가 아니었나 좀 두서없는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는데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 꼼꼼히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예. 저는 그만큼 이 정부가 사실은 통일, 민족, 독립, 광복 이런 주제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 아닐까요? 아, 오히려? 네네. 아하, 그렇군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하셨다는 거고. 예. 사실 오늘 아마도 뭐 노골적으로 사실은 광복 혹은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하여 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차마 그 이야기는 못하다 보니 오히려 주변 변죽을 늘어놓는 그런 기념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사실 이렇게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이 난 게 바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이 논란일 텐데 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한 1, 2주 정도 그렇죠. 계속. 그런데 네. 김형석 관장 임명 결국은 강행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요. 네. 이점 되면 정말 참사 수준이고요. 단연코 세계 토픽, 금메달, 넘사벽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최근의 인사, 언론자유 파괴범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고, 이진숙, 노조가 없어져야 된다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앉히고, 김문수, 급기야는 이제 일본 식민 지배를 합법적 국가 체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기류가요, 일시적인 오류나 무능 탓이 아니고 꾸준히 지속되는 일관된 국정 기조라는 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지속된. 예,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국정 기조이죠. 아하, 거기에 더 문제가 크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 사실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우리 박규환 위원장님이 이게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쭉 말씀을 주셨어요. 부적절한 인사들. 이것 말고도 네. 역사 관련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지 네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다들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그 기관장들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비판이 있었고 임명 전부터 시끌시끌했고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분명히 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 게 뻔한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이렇게 강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해답을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는요. 예. 이게 좀 참담하긴 한데요. 예. 이거 거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필두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 곳곳에 이른바 뉴라이트 혹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일본의 한국 강점이 우리의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로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일본 제국은 극복이 아니라 숭앙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을 잡았을 뿐 아니라 사실은 검찰 수사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이참에 아예 우리 민족성을 한번 개조해보자. 이렇게 획책하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혹은 역사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 지금 2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이. 예. 말씀하셨듯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일제강제동원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또 독립기념관 이사에 심지어 일본의 미국 수탈이 정상적인 수출 행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앉혀놨고요. 예. 또 국사편찬위원장, 대표적 친일파인 이광수나 윤치호도 방법만 다르지 독립운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류의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친일을 넘어서 종일, 부일, 숭일에 찌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그분들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일제 식민지 시대를
뭐 강점이다, 불법이다, 신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일제 저항했던 사람 높이고 일제에 협력했던 근대화론자들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이런 생각의 뿌리를 이번 참에 아예 제거해보자. 저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또 확신을 봅니다. 하고 계시는 거고. 이종찬 광복회장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에 밀정이 있다라는 표현. 그렇죠. 사실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과 또 협력해서 정권 교체에도 동참하고 했지만 사실은 매우 보수적인 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사실은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심지어 멘토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있었던 분이잖아요. 보수의 뭐 대표 인사죠. 원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분도 물론 저 육사 군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오죽했으면 용산의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산이 밀정 그 자체인 듯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경축식 불참까지 선언하시고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외모만 봐서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종찬 그 광복회장이 내년에 90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세가 상당히 높으신데. 그렇죠. 굉장한 그분의 아드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뭐 초등학교 동창이고 또 저 법대 동창이고 이런 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뻘 되시는 연배죠. 실제로 또 뭐 아버님 이렇게 부른다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뭐 편지도 여러 번 보냈다고 하잖아요. 저 이종찬 회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적어도 일본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만큼은 바꿔야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뭐 일체 반응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게 뭐 정부 요직에 또 대통령실에 이른바 뭐 밀정이 있다, 뭐 뉴라이트 계열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이런 계열의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만났거든요. 정말 드물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정말 뭐 1%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주요 요직에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기용을 하는지 이것도 참 신기해요. 저는. 아니 그런데 재밌는 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 보셨잖아요. 청문회장에 나와서 일제 저 위안부 이게 강제냐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논쟁적 사안이다. 이렇게 피해갔잖아요. 모든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논쟁적 있나요? 사안입니까? 아니 그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 그분들은 있나요? 위안부를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죠.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등에서도 그렇고요.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이라고 보는 거죠. 그분들은. 너무 그러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이진숙 씨도 청문회장에서 논쟁적 사안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실제로는 자발적 매춘부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마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말까지는 못하겠고 그러니 이런저런 주장이 있다. 논쟁적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기가 막히죠. 너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욕보이는 그런 발언이다. 그럼요. 역사를 완전히 훼손하는. 아니 그리고 뭐 미국 의회부터 해서 전 세계가 사실은 성노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일본군이 일본의 국가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뭐 성노예 사건, 성착취의 대표적인 사안인데 그걸 두고 논쟁적 사안이다, 자발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김영석 이번에 그 신임 독립기념관장도 TV에 나와서 뭐 기자회견하고 하면서는 자신은 뉴라이트 아니다. 나는 뭐 그런 주장 한 적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어떻게든 자리는 보전하자. 사실은 이런 속셈이죠. 그런데 그분 책이나 주장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뉴라이트 수준을 아예 넘어서서
일본의 제국 논리, 식민사관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놓는 수준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또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정말 어디서 사람을 찾아도 저런 분들을 잘 찾아서 이렇게 내놓을까 진짜 좀 역설적으로 신기해요. 정말 개탄스럽고 그러니까 네. 사실 100번 양보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사람의 생각은 자유니까 할 수는 네. 있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 공인으로서 그렇죠. 이런 자리에 임명한다는 거 상당히 부적절하고 신원식 전 국방장관 있잖아요. 이번엔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네네. 이거 한 단계 더 높은 자리 아닌가요? 아유 여기도 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직위는 똑같은 아마 장관급일 텐데 네. 문제는 말 그대로 여기는 대통령 측근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옮겨갔죠. 네. 근데 이분도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 이런저런 극우 집회장에도 자주 가셨고 그렇죠. 또 극우 인사로 유명한 분이죠. 정광훈 목사. 그분 유튜브 방송 같은 데도 출연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던데요. 다들 이완용 비난하지만 이완용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완용까지 옹호하는 정도면요. 야, 이거를 정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그런 사람을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한다는 거. 예, 이런 분에게 과연 해방된 우리 조국의 안보를 맡긴다? 좀 끔찍한 일이 아닌가 싶으네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작년 한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강제징용 제3자 배정 때 그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반컵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앞으로 일본에서 반컵 채워서 돌려줄 거다. 근데 돌려주기는커녕 아예 그냥 물을 가득 채워서 벌써 몇 잔째 지금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위안부 문제부터 해서 강제징용, 핵오염수, 사도광산에 홍범도 흉상 그 논란도 그렇고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독도 문제도 건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실제로요. 예. 지금 아까 제가 여기저기 포진해 있다는 20여 명 된다는 분들, 그분들 중에는요, 독도를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점유는 하고 지배는 하고 있지만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반반씩 나누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의 유산이다. 동해 그 바다는 일본과 우리 한국이 공유하는 태평양 자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의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런 분들이 곳곳에 지금 포진해 있고요. 그분들이 그냥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대놓고 안 할 뿐이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도광산도요. 사실 아시다시피 사도광산은 그냥 내버려두면 저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이 강제노동의 역사를 빼버린 채 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에서 지난 6월에 등재 보류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 그 결정이 나자마자 우리 정부가 일본과 10차례나 만났습니다. 10차례나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한 거예요. 외교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상호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서에 보면 한일 협의 이렇게 꾸준히 표현하고 있어요. 한일 간에 협의를 했고 그 협의의 결과 강제노동은 빼고 그냥 광산 현장에서 2km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들의 생활 이런 제목으로 그냥 전시 코너 하나 꾸민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근거 삼아서 그냥 우리가
합의해주고 찬성해준 거죠. 알겠습니다. 예. 국제사회도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작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에서는 예. 이거 강제노동 역사 빼면 안 된다. 경제하려면 이거 위원장님. 기록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위원장님 이랬는데 시간이 다 우리가 돼서요. 덜컥.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뭐 다음 기회에 또 너무 많네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민주당 박기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